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뭔지 우리 고영태 증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태블릿이 한 대인지 두 대인지조차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한테는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PC를 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쓰지 못.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고영태가 이 발언을 한 순간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태블릿 PC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JTBC가 발견해 제출한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닌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은 태블릿 PC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12월 7일 제2차 국정조사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거나 청와대 등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춘, 김종, 차은택 그리고 고영태 등이 출석하게 되었고 이후 동행명령에 의해 장시호도 출석하게 됩니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타겟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영태와 차은택에게도 최순실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하였음에도 14시간이나 이어진 이 청문회에서는 무수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졌고 그중 태블릿 P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던 고영태 증인의 발언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태블릿 PC의 존재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의혹들에 대해 먼저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의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했던 고영태의 이 발언은 JTBC 기자와 고영태가 만난 적이 없다는 설을 낳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답변을 낳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되짚어보기로 합시다. 답변을 다 못했잖아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 하태경 의원 질의에 네. 본인이 태블릿 PC를 내가 누구에게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런 소문도 인덕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이완영 의원의 질문은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건네주었다는 소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JTBC 기자를 만났다는 것은 곧
고영태가 JTBC 기자를 만나 직접 태블릿 PC를 건네주었다는 의혹에 관한 내용에서였습니다. 고영태는 여기에 자신이 태블릿 PC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고영태와 JTBC 기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까요? 최순실이가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연설문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는 거 같다. 네. 이걸 이제 수시로 뭐 지인들이 있는 사이에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수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자분이 있는 데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예. 이 기자와의 대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10월 19일 JTBC 뉴스룸에 보도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에 대한 고영태의 증언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만약 그가 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10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인터뷰에 대한 보도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후 밝혀진 과정에서 JTBC 기자와 고영태가 했다는 이 인터뷰를 부정하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앙일보가 지난 11월 11일에 보도했던 고영태의 출국 날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고영태가 태국으로 출국한 것은 9월 중순. 언제라고 특정 지어지진 않았지만 JTBC가 이후 10월 5일에 고영태와 인터뷰를 했다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출국 시점 정보가 불완전할 가능성. 둘째는 JTBC 기자가 직접 태국으로 출국해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셋째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거나 대역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일부가 제기하는 가능성입니다. 특히 마지막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태국행 항공기가 모두 결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항공 운항 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인천발 방콕행 항공기 중에 결항한 항공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영태는 기자가 있는 곳에서 해당 인터뷰 내용을 발언했다고 주장했고 그것은 보도 내용으로 볼 때 JTBC임이 유력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영태가 JTBC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JTBC 기자에게 태블릿 PC를 직접 건네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과 관련한 인터뷰를 위해 JTBC 기자를 만난 적은 있겠지만 이것은 태블릿 PC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완영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나오기 앞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인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고영태는 매우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승마장을 한번 그럼 그 태블릿 PC가 정유라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JTBC가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쓰레기 더미에서 태블릿 PC를 찾았다. 고영태는 JTBC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JTBC는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날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JTBC는 태블릿과 관련된 첫 보도에서 이것을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했고 이후 해명 보도에서 이것을 WK 사무실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독일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추측이 독일에서 태블릿 PC를 주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은 검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저희 보도 이틀 뒤인 26일에 기자들에게 JTBC가 태블릿 PC를 독일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10월 25일 한 관계자와 연합뉴스 등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각 언론사에서는 검찰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내용이 보도의 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JTBC가 이후 밝힌 태블릿 PC의 발견처는 독일이 아닌 국내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어떻게 검찰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대체 왜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당시 특별취재팀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고영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태블릿이 WK 사무실에서 발견된 줄을 아예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미리 알고 그 발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정황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여기에 고영태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태블릿 PC의 발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 둘째는 그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처음에는 그 PC가 독일에서 나온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영태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으로 실제로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태블릿 PC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박헌영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박헌영은 고영태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고영태가 해당 태블릿의 케이블까지 사오라고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10월 15일 박헌영의 증언이 나오기 이전 13일에 고영태가 한 월간지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고영태와 박헌영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의 연관된 위증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과연 박헌영과 고영태 둘 중 누가 위증을 한 것일까요? 책상에 있다.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잭을 어떻게 잭을 구해와라 했다.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위증을 폭로하는 듯한 이 내용을 사실 제대로 들어보면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박헌영은 고영태가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구형이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네. 두 사람의 자세한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태블릿을 발견해 잭을 사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같은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두 사람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거였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증언하신 걸 보고 예. 저도 그래서 그 청문회를 봤을 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공태블릿을 제가 본 게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통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은 한 가지 측면에서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와 박헌영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고영태는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박헌영은 이와 반대로 고영태가 어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장이 일치하는 점은 단 하나. 두 사람 모두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정황도 밝힙니다.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를 넘기는지. 그러면 제 태블릿 PC는 고영태 증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한때 자신의 책상에서 어떤 태블릿 PC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최순실의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책상 안에 둔 고영태도 그리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사는 데 실패한 박헌영도 이후 JTBC의 보도와 검찰의 발표를 통해 그것이 최순실의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영태가 최순실의 태블릿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책상에 들어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영태는 태블릿을 발견했음에도 그것이 최순실의 것인지 몰라 그대로 버려두었을 가능성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날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최순실이 태블릿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가끔. 그럼 카톡 해요? 최순실하고 카톡 해본 적 있어요?
네, 카톡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둘째, 태블릿 PC를 직접 쓴 거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셋째, 카톡이나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조작과 어느 정도의 PC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의 핵심이었습니다.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쓰지 못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나 갖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고용태 씨 말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순실이가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가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이메일은 씁니까? 이메일은 제가 알고 이메일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씁니까? 그러면은 그럼 컴퓨터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메일이야 뭐 어차피 그냥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컴퓨터 하죠. 네, 그런 그 정도는. 뭐 같은 그 친척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계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열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장시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후 특검에서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미루어 볼 때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기초적인 정도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최순실 지인의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승마장과 경기 과천 승마장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인이 언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는지에 대한 시점이 불명확하고 그 내용이 태블릿 PC인지 혹은 다른 스마트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했다는 데는 더없이 충분한 증언입니다. 태블릿 PC가 스마트폰과 유사하다는 점은 탄핵 반대 측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아마 대부분 다 사용을 안 하실 테니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다 쓰시죠. 스마트폰은 큰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에서 최순실은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최순실이 태블릿 PC만은 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고영태가 했던 발언의 진짜 의미는 이후 발언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태블릿 PC도 똑같잖아요. 카톡 쓰고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컴퓨터에서 USB로 옮겨서 다시 그 태블릿 PC에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USB로 옮겨서 데이터를 네네. PC에서 네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능숙하지 않지 네. 기본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네, 네, 그렇죠. 그죠? 이처럼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PC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복잡한 작업을 제외하고라도 국정농단에 필요한 정도로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에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한테는 그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PC를 줄 때 본인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니 쓰려면 써라 하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두 개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했던 좀더 PC입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증명해보고요. 들으신 것처럼 고영태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한 대가 아닌 두 대의 태블릿을 보유한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지요.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을 비울 때 그 책상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봤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네, 그 태블릿이 저 지금 고용태 씨가 얘기하는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한 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박건영도 처음에 검찰이 보유한 태블릿이 고영태가 제출한 공태블릿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것이 고영태의 태블릿인지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태블릿에 대해서는 두 번의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9일 MBC 뉴스에서는 검찰이 고영태에게 태블릿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검찰이 고영태의 태블릿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는 기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태블릿을 비교해보면 답은 비교적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JTBC가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은 10월 24일에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태의 태블릿은 12월 8일 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지요. 기계의 제출도 JTBC 태블릿은 10월 24일에 이루어진 반면 고영태의 태블릿은 고영태가 입국하고 난 10월 27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태블릿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또한 설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JTBC가 제출한 태블릿이 그 안에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었음과는 달리 고영태의 태블릿은 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대의 태블릿 PC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영태의 태블릿은 국정농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JTBC가 발견한 최순실의 태블릿, 그 안에 국정농단의 증거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태블릿일 뿐입니다. 긴 청문회의 끝에서 태블릿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언들은 일부 위원들의 유도신문과 증인들의 사실관계 혼동, 그리고 모호한 질문과 답변의 연속일 뿐, 청문회에서 이뤄진 발언들은 모두 최순실의 태블릿을 전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국민 대공청회가 일부 보수단체의 주도로 열리게 됩니다. 이날 공청회는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 모두 초대되었고 특히 새누리당의 대표적 친박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 주최자의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날 공청회의 백미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태블릿 PC 조작살의 증거를 풀어놓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꼭 이걸로 인해서 설마 저런 걸 조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대한민국 언론계 신뢰도 1위입니다. 더덕희 씨가.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조작 보도 하나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 조작의 대부분은 사실 또 저희가 잡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명돼 있죠. 그는 이전부터 JTBC가 다양한 분야에서 조작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세상에 던진 혼란과 그를 둘러싼 잘못된 소문들, 그리고 청문회에서 불거진 태블릿 PC에 대한 혼란 등으로 인해 태블릿 PC라는 증거가 아예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단체에 의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태블릿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블릿의 공개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주장. 둘째는 파일에 드러난 날짜 등이 이상하거나 조작 가능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그리고 셋째는 태블릿 PC의 발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변희재 씨와 일부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이 논리들을 다음 기준에 따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명제는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의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설명은 비약이나 불필요한 가정이 없이 간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붙인 세 번째 조건은 이 모든 조작이 쉽든 어렵든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송국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조작의 가능성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이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태블릿 PC 조작설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선 변희재가 했던 12월 22일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변희재는 태블릿에서 나온 사진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죠. 자기 사진이 있는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자주 가는 곳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 사진 딱 요거 한 장 하고요. 지금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최순실 외조카라는 이모 씨 사진인데요. 이거 두 장 가지고 최순실 거라 그러는데 누구 사진이 있어야 됩니까? 저게 최순실 사진 거라면은 정유라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주장과 이후 2가지 정도의 주장을 더해 변희재는 이 태블릿 PC를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 주장합니다. 우선 이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희재는 태블릿 PC를 스마트폰처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용도로 쓴다고 가정합니다. 그가 태블릿 PC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이 관점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태블릿 PC에서 공개된 사진은 크게 3종류입니다. 첫째는 단순한 스크린 캡처와 문서의 화면이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 미공개 사진이었던 이 사진들은 파워포인트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최순실과 그의 외조카들이 찍힌 사진. 이 사진들은 모두 2012년 6월 25일 태블릿이 개통된 지 4일 뒤에 찍힌 사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김한수 행정관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태블릿을 개통해 며칠 뒤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공개된 사진이 모두 6월 25일에 찍혀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태블릿을 들고 셀카를 찍는 일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를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변희재는 해당 태블릿의 명의에만 집중합니다. 제일 먼저 개통자를 조사했고 개통자가 김한순의 회사고 거기서 요금을 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김한순 거구나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6월 25일에 찍은 사진도 김한수 씨가 찍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의 주장대로 그가 사진을 찍었다면 태블릿의 주인인 김한수의 사진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 사진들이 말해주는 것은 이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인데요. 카톡만 보면은 소유주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카톡의 위치가요, 나가 오른쪽에 위치됩니다. 카톡은 게스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톡의 JTBC가 보도했는데 실화면이 아니라 그래픽 처리에 있습니다. 변희재 씨가 말한 대로 이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변희재의 주장은 이 연출된 이미지가 실제를 상당 부분 반영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거 실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베껴서 그리다가 위치를 헛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통나는데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뉴스 이미지가 그렇듯 이 연출된 이미지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개인적 내용이 들어있는 실제 카톡을 공개하지 않고도 선생님과 한 실장, 다시 말해 최순실과 김한수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변희재가 부정하는 카톡 화면에는 최순실이 태블릿의 소유주였을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6일 보도된 이 카톡의 메인 화면입니다. 한 팀장의 이름 위치가 본인의 위치 맨 위가 아니라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보도에는 이 화면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카톡 리스트의 맨 위, 내 프로필로 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칭, 최순실을 뜻하는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이 이미지가 좌우는 바뀌었지만 명백히 최순실이 나이고 김한수가 게스트인 카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 PC가 최순실의 것임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을 부정하면서 변희재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이 태블릿이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6일날 이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 이동통신망 요금이 나오죠. 누가 냅니까? 개통자가 내는 겁니다. 그럼 개통자가 김한수의 회사입니다. 머레이 컴퍼니라는. 검찰은 제일 먼저 개통자를 조사했고 개통자가 김한순의 회사고 거기서 요금을 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김한순 거구나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최순실 거라고 미리 박아놓고 이틀 뒤나 김한순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했으니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이지요. 만약 이 태블릿이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었다면 김한수의 태블릿은 왜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일개 뉴미디어실 행정관이 방대한 양의 국정자료를 보유한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동안 언론과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해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행정관의 설명은 다릅니다. 자신은 이 태블릿을 업무에 사용하라는 뜻에서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최순실에게로 넘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설령 김한수의 말대로 태블릿 PC가 중간에 한 사람을 거쳐갔을지라도 그 종착지가 최순실이면 변함이 없지만 말이지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태블릿 PC의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PC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PC가 김한수 행정관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면 자연스레 우리는 김한수 행정관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또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흔적이 나온다면 이야말로 더없이 적합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변희재는 이 태블릿에 자기 활동 사진이 없다는 것으로 최순실의 소유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에 JTBC가 보도한 카카오톡 내용의 좌우가 바뀐 이유가 사실은 김한수 행정관이 주인인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더해 이것이 김한수 행정관이 명의를 갖고 또 스스로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관계도 다르고 또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미 검찰 측에는 태블릿의 발견 위치, 태블릿의 사용 로그, 그리고 태블릿 안에 있는 내부 파일 등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태블릿을 실제로 최순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변희재 씨는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변희재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또 다른 기자회견장에서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은 카톡 기록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는 JTBC가 2016년 11월 7일 보도했던 내용으로 김한수 행정관이 정부와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등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최순실의 행동이 아닌 최순실의 라인으로 알려졌던 김한수 행정관의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욱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변희재의 증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은 청와대 카톡방이 어떻게 최순실 PC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물었을 때 김한수 행정관은 대표님이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 청와대 단체 카톡방은 태블릿 PC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카톡방에 참여한 청와대 직원이 JTBC에 따로 제보하는 겁니다. 변희재의 증언대로 이날 보도된 내용은 태블릿 PC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의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자료의 출처가 태블릿 PC였다는 그의 착각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인터넷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JTBC가 지속적으로 김한수 행정관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월 26일과 11월 7일 두 차례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 때문에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내용이 묻혀졌을 뿐입니다. 반면 그의 추측 중에 한 가지 맞는 것도 있습니다. JTBC가 알아낸 최순실 PC의 개통자 명의 정보의 출처는 검찰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찰과 JTBC의 야합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사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보도 시에 공개된 최순실 파일의 화면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첫 보도입니다. 자, 저 화면 이 화면 확대한 건데요. 24일날 JTBC는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는 PC라는 표현을 썼고요. 데스크탑이에요. 누가 봐도 데스크탑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놨고 변희재는 JTBC가 최초의 최순실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것의 출처를 데스크탑 PC로 이해되도록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해당 날짜의 보도를 확인해보기로 합시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도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청와대 각종 자료가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것의 의미. 먼저 오늘 보도한 자료들이 이른바 최순실 파일이라고 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날 보도에서는 파일의 출처가 최순실의 사무실 PC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C 화면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보도의 방점은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던 파일, 연설문과 각종 국정 관련 자료가 들어있고 직접 그것을 수정한 흔적까지 보이는 최순실의 파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JTBC는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을 먼저 보도했고 여기에 이어 최순실이 상당히 많은 양의 국정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날 보도가 이 내용에 대한 최초 보도였기 때문에 이 파일들의 정확한 출처, 다시 말해
PC의 종류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최순실이 자신 소유의 PC에 국정 관련 파일을 다량 보유했고 이를 수정했다는 사실까지만 보도한 것입니다. 변희재가 파고든 것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PC의 화면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최순실의 PC라면서 보여준 화면에 JTBC 취재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JTBC 데스크탑 PC죠? 변희재의 주장대로 이것은 JTBC의 PC 화면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JTBC는 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닌 자신들이 보유한 PC에서 최순실의 파일을 공개했던 것일까요? 이날 공개된 파일의 대략적인 개수는 200여 개. 이 200여 개의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200여 개의 파일은 하나의 폴더, 최순실 파일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희재 씨가 합성한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JTBC가 10월 24일에 보도했던 화면에도 이 모든 파일들은 최순실 파일이라는 폴더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파일들이 혹시 어디에서 옮겨진 것들은 아닐까요? JTBC의 태블릿 PC 취재를 지휘한 인물 중 하나의 손영석 기자는 태블릿 PC 발견 이후 이 파일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분석을 위해 파일들이 컴퓨터로 옮겨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담겨 있는 곳은 태블릿 PC가 아닌 취재진의 데스크톱 PC 화면입니다. 국정 개입의 규모를 드러내는 200개가 넘는 파일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 PC 화면을 통해야 했고 태블릿 PC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데스크톱 PC에 넣기만 한 겁니다. 200여 개가 넘는 파일들을 보여주기에 태블릿 PC의 목록형 화면은 그리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일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도 겹쳐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자신들의 PC로 모든 파일들을 옮긴 뒤에 그 화면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오해를 무릅쓰고 PC 화면부터 공개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10월 24일, 더 멀게는 발견 시점 이후인 10월 19일부터 이루어진 JTBC의 보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JTBC는 앞서 이루어진 보도에 대한 여러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정보를 더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하나하나씩 풀어왔습니다. 태블릿 PC 또한 태블릿 PC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태블릿 PC로 알려진 것은 10월 25일 JTBC가 검찰에 태블릿을 제출한 이후에 JTBC의 입이 아닌 검찰의 입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JTBC가 태블릿 PC임을 알리기 시작한 것 또한 이 보도가 있은 뒤 10월 26일부터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그 안에 담긴 내용 못지않게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JTBC가 오늘 그 태블릿 PC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에게 PC의 종류는 그다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파일이 발견된 PC가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 국정 파일을 받아 수정했다는 것이 JTBC에게는 중요했기에 이들은 파일만 우선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일의 복사는 파일의 무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일의 복사가 원본 파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복사했다고 해서 원본 파일이 변조되거나 오염될 가능성 없다는 뜻입니다. JTBC 기자들은 이러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이유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때 저희가 어디서 구했다는 걸 보도를 했을 때 최순실 씨 측은 반드시 그 주변에 대한 증거인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WK에 있던 컴퓨터 5대를 파쇄하고 측근들을 시켜서 그런 현상이 바로 보도 다음 날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제약적으로 입수 경위를 밝혔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실제로 이 시기는 최순실이 있던 사무실들이 비워지고 관련 자료들이 파기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즉시 그리고 모두 공개하는 것은 최순실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더 큰 방향에서의 집단적인 증거인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후의 의혹 보도 또한 장담할 수 없었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하는 의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모자이크 있죠? 10월 14일 화면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변희재는 유튜브와 JTBC 등에 올라온 뉴스룸 보도에 나온 PC의 화면이 방송 당시와는 달리 블러 처리되었다는 것을 들어 이것이 조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작의 증거라고 하기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파일의 위치 등이 달라지지 않았고 단순히 파일을 가리기만 한 화면인데다가 이들이 조작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순실 파일이라는 폴더는 이 과정에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점진적 보도와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매우 민감하고 정보의 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이런 곳에 파일 정보를 공개했다면 여기서 가려져 있던 오방랑과 관련된 증거는 바로 파기되었겠지요. 오방랑하니 생각나는 논란이 또 있습니다. JTBC가 10월 25일에 보도한 오방랑 관련 화면에서 불거진 USB 드라이브 논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PC는 이전에 공개됐던 PC와는 다른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목록에도 이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화면은 또 다른 PC에서 해당 파일만을 USB로 가져와 촬영한 일종의 연출 영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파일의 수정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 화면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11월 7일에 보도된 화면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태블릿 PC 화면과는 전혀 다른 폴더 구조와 한글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화면은 갤럭시 탭의 내 파일이라는 어플의 화면입니다. 태블릿 PC 안에 저장된 파일과 폴더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으로만 뷰로 보면 JTBC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종류별로 분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도된 화면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뒤로 또는 취소라는 이름의 버튼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메일 또는 다른 앱의 첨부 기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한글 파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보도의 시점, JTBC가 검찰에 태블릿 PC를 제출한 이유이기 때문에 단순히 태블릿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용 영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태블릿 내부 파일의 생성이나 수정 등 조작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파일이 옮겨진 사실에 대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에서 PC가 아닌 PC에서 태블릿으로 파일이 옮겨졌다는 주장입니다. 자, 맨 왼쪽에 이거 USB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죠? 저걸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랑 연결된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예요. 뭐 노트북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받고 다운로드. 있는 게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아이콘이. 그렇죠. 또 그 오른쪽에는 이메일 받았다는 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과 PC가 연결된 상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모양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파일이 좀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JTBC가 가져간 그 컴퓨터에서 들어있는 파일을 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로 옮긴 거거든요. 네. 이 주장대로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존재했을까요? 분명 JTBC 제작진은 태블릿 PC가 구형 모델이라 충전 케이블을 사야 했고 그 증거로 영수증까지 지참했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PC에서 태블릿으로 파일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널리 알려진 대로 최순실 태블릿의 정확한 명칭은 삼성의 갤럭시 탭 8.9 LTE 모델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해당 모델의 매뉴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매뉴얼의 내용에는 USB를 PC에 연결한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해한 수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내용입니다. 이들이 지적한 대로 USB를 통해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 기기에는 절대로 충전 아이콘이 표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PC가 아닌 일반 전원 충전기와 연결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당시 나온 갤럭시 탭 모델에 여행용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태블릿 PC 알림창에 USB 아이콘이 나오는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건의 다운로드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매뉴얼을 살펴보니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나오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이 콘텐츠는 인터넷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중임을 알리는 아이콘으로 USB 파일 전송과는 전혀 무관한 아이콘입니다. 게다가 그 시점에서 해당 동작은 완료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 수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화면은 파일의 외부 반입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온 파일의 목록까지 대조했습니다. 만약에 문서가 그러니까 파일이 100개가 있었다면은 그럼 저 위에도 100개가 있어야죠. 이 위에는 100개가 넘어야 많아봐야 100개까지입니다. 복사된 것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요 JTBC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이 요 태블릿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JTBC의 PC에서 태블릿 PC로 파일을 옮겨졌음을 주장하면서 제작진 PC에 있었던 것이 태블릿 PC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비교한 10월 24일 화면과 10월 27일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기로 합시다. 24일 보도는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파일의 분석을 위해 JTBC의 PC에 파일을 모두 옮긴 전체 파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반면에 27일에 보도된 화면은 태블릿에 있던 파일이 PC에 옮겨지기 전 태블릿에 있던 일부의 폴더를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날짜의 보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화면은 다운로드라는 이름의 폴더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욱더 많은 폴더들이 있었을 것이고 10월 24일에 PC에서 보도된 화면이 그 파일의 전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JTBC가 밝힌 바와 같이 태블릿 PC 안에는 다운로드 폴더뿐 아니라 캐시 파일과 문서 등 다양한 곳에 파일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JTBC PC의 최순실 파일 폴더입니다. 따라서 신의 한 수가 비교한 다운로드 폴더와 최순실 파일 폴더 간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특히 태블릿에서 PC가 아닌 PC에서 태블릿으로의 비교라면 말이죠. 화면 속 태블릿 PC에 등장한 아이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2012년 7월달, 또 2012년 10월. 근데 이 아이콘 배열을 보면 다 똑같아요. 2016년 10월 18일 날 캡처된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들은 2016년에 공개된 화면에서 태블릿 속 캡처 파일에 없던 한글 프로그램이 갑자기 설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화면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것은 한컴 뷰어, 즉 한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버전의 한컴 뷰어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버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새로운 버전의 어플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아이콘의 모양도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캡처의 날짜를 볼 때 이 태블릿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캡처가 찍힌 날짜는 2012년 7월부터 10월 사이, 그 사이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실제 사용은 2014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넓은 기간 동안 어플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애써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컴 뷰어는 이들이 문제 삼는 어플은 한컴 뷰어만은 아닙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이 있죠. 예, 이 앱은 또 한글 수정이 가능은 해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어요. 그 당시 한글 파일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한글 파일을 열 수 없었던. 예. 이들은 이 설명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2014년에 발매되었다는 것을 위키백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출시일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는 삼성 스마트 기기의 네이티브 앱으로 2011년부터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스마트 기기를 사면 딸려오는 기본 앱으로 쓰였다는 것이지요. 이 어플이 한글 파일 뷰어 기능을 지원한 것은 2012년 4월, 한글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2014년 하반기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썼던 2012년과 2014년 사이에는 한글 파일을 열람하고 2014년 하반기에 수정까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태블릿으로는 수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태블릿 PC에서는 파일을 확인만 한 뒤 수정은 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통화 등 구두로 수정을 지시했을 가능성, 최순실이 PC에서 따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문건을 받아보았고 그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절대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편적인 사실을 능가하는 수정의 증거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지금 자주 쓰이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야후를 씁니까? 그쵸? 누가 지금 미니 홈페이지 싸이월드를 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태블릿의 실제 사용 시점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해당 사이트들이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에도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은 무의미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문제 삼은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팀앱. 이것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럼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막 사용했다면은 팀앱에 있을 리가 없어요. 이들은 최순실이 평소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태블릿에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의 아이콘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구버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순실 태블릿의 팀앱은 출시 당시 탑재된 3.0 버전 그대로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팀앱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어플을 실행하거나 T스토어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플은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팀앱에 이제 이 아이콘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 이때까지가 이 태블릿을 실제로 사용한 날짜입니다. 스스로 최순실이 팀앱이 필요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어플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순실이 이때까지 태블릿을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말로 최순실이 팀앱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대로 그 시기부터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파일 자체의 조작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된 주장은 JTBC가 공개한 최순실 파일의 날짜 정보에 있습니다. 10월 24일에 공개된 파일에서 만든 날짜가 입수 날짜와 멀지 않은 10월 20일로 적혀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태블릿 PC를 분석한 날 이 파일들을 다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파일 태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든 날짜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를 뜻합니다. 수정한 날짜는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날짜를 뜻하고 사용한 날짜는 작성자나 작성된 날짜, 시간 등 파일 데이터에 접근한 날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파일들의 날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한 것은 제가 2012년에 직접 작성했던 한글 문서, 그리고 파일을 옮겨 담을 USB 메모리입니다. 원본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USB 메모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분명 2012년으로 되어 있던 만든 날짜가 이 영상의 촬영 날짜인 2017년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파일을 복사할 때 파일이 옮겨지는 곳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만든 날짜를 해당 파일이 복사된 날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JTBC가 태블릿에서 자신의 PC로 복사한 날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날짜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는 오히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유연이라는 이름의 PC가 수정한 파일의 정보에서 수정한 날짜가 2004년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이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서 통계는 한글 파일에서의 작성과 수정만을 반영합니다. 쉽게 조작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한 네티즌은 이 태그의 조작 방법을 시연함으로써 한글 파일에 존재하는 태그의 날짜와 작성자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UCC를 통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도가 조작될 수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파일 태그 수정을 시연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바이오스 시스템을 통해 날짜를 조작하고 그 다음 윈도우 다중 계정을 통해 수정자를 조작함으로써 파일 태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상급자가 할 수 있는 복잡한 조작을 필요로 합니다. 자, 작성 날짜 2004년 2월 11일, 마지막 수정한 날짜 2013년. 과연 이러한 방법의 복잡한 조작만이 날짜가 과거임에 대한 최선의 설명일까요? 여기 제가 준비한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 제안 요청서입니다. 문서 내용을 볼 때 이 파일은 2015년 9월 30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고 이 파일의 문서 통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날짜가 한참을 앞섭니다. 분명 2015년 9월에 작성된 문서의 정보에서 2008년 9월 16일 라는 아주 예전의 날짜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파일은 창조경제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파일은 2016년 8월 25일에 배포되었습니다. 똑같이 문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 작성된 날짜는 2016년 8월 25일보다 2년을 앞선 2014년 4월.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날짜가 과거로 나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워드프레스로 공문서 작업을 한 사람이라면 이 파일들이 원본 서식이나 기존 파일을 수정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서에서 나온 2014년 4월 1일은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와 관련된 새로운 서식이 2014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사한 파일을 수정한 경우 작성한 날짜는 과거의 날짜로 나오게 되는데 최순실 파일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써왔던 서식 혹은 그 당시 파일을 수정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보여준 방법이 조작 방법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청와대만이 알 수 있는 각종 국정자료를 수집해 각각 작성자와 작성 날짜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전부 다른 200여 개의 파일을 JTBC가 일일이 조작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파일의 입수 경위부터 200개를 조작한 시간까지 조작서를 제기하려면 이것 또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결국 태블릿 PC와 파일을 둘러싼 조작서는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꼬투리 잡기와 단지 조작만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 태블릿 PC 조작설이 최순실의 태블릿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태블릿 PC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JTBC는 2016년 12월 8일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취재 과정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언론계의 암묵적 룰이었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은 결국 그 과정을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하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서울 신사동의 더 블루케이 사무실이었는데요. 터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모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태블릿 PC를 열었을 때 볼 수 있었던 파일은 6가지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취재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간 거군요. 거기를.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때부터 취재팀은 밤을 새가면서 이날 보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태블릿 PC를 10월 18일에 WK 사무실에서 발견하고 일부 확인한 다음 이틀 뒤인 10월 20일에 JTBC로 그것을 가져와 자신들의 PC에 파일을 복사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보도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도한 뒤 24일에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작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12월 8일자 탄핵 전날에 손석희 사장이 해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희재는 한 정보를 통해 JTBC가 12월 8일에 입수 경위로 발표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합니다. 3, 4일 뒤에 거짓 바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영석이라는 특별 취재팀장입니다. JTBC. 이 사람이 다 주도했던 실무를 주도했는데 그리고 그를 반박할 내용이 다름 아닌 취재의 책임자였던 JTBC 손영석 기자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태블릿 PC를 10월 19일 한참 전에 입수해서 일주일 넘게 상암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분석을 다 끝내고 10월 18일, 19일부터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태블릿의 발견 시점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주일 앞섭니다. 과연 이 일주일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11월 25일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른바 민언연이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에 JTBC 최순실 관련 보도가 뉴스북은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이날 수상 소감에 대한 간담회와 여러 인터뷰에서 손영석 기자는 해당 내용의 취재팀장으로서 이 내용을 취재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태블릿 PC 내용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기된 것이 손영석 기자가 했던 또 다른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는 파일의 흔적을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기술되고 그 이후에 보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됩니다. 이것은 19일 이전에 분석이 끝났을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9일 보도를 두고 최순실 파일을 통해 팩트를 모두 확인한 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들이 태블릿 PC를 가져오기 이전에 최순실 파일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JTBC가 10월 20일날 보도했는데 자 본인들 분명히 10월 20일날 입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블릿 PC 날짜 적힌 거 보세요. 10월 18일 적혀있죠. 10월 18일 적혀있지 않습니까? 20일날 입수했다면서요. 이들은 또 공개된 영상 속 태블릿 PC의 날짜와 JTBC가 발표한 입수의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이혹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블릿이 발견된 2016년 10월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미래재단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 취재팀이 미리팀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12월 8일 해명 보도 이후 이 특별 취재팀이 SNS에서 진행한 영상에서 이들은 이 취재팀의 구성이 논의되었던 시점이 9월부터였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손영석 기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취재팀이 출범한 지 이틀 뒤 심수미 기자가 이성원과 고영태를 만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자주 수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청문회와 관련된 논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수미 기자였을 증거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월 4일과 5일 사이 심수미 기자는 뉴스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태국으로 출국해 고영태를 만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특종을 건지지 못하던 데서 JTBC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이 바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7시 경향신문을 확인한 JTBC 특별 취재팀은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WK 사무실로 찾아가 취재를 시작합니다. 정황상 이 취재는 손영석 부장의 지시에 막내 기자인 김필준 기자 혼자 취재를 나간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원래는 취재 기자가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촬영 기자가 오는데 이동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촬영한 그 자료 취재 그 자료 화면상의 시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입수 경위를 심수미 기자와 서복현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취재팀으로서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김필준 기자는 아직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역할은 주로 서복형 기자와 심수미 기자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태블릿 PC가 아니라 문제는 이 부분에서 보수단체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WK라는 이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거는 경향신문입니다. 11월 17일 날 특종을 터뜨렸어요. WK라는 사무실이 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받겠습니까, 거기에? 경향신문 기자가 제일 먼저 받겠죠. 변희재는 WK에 대해 경향신문이 먼저 다루었고 그 내용이 10월 17일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변희재가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향신문의 WK 보도는 10월 18일 저녁에 올라왔고 일간신문에 등재된 것은 그 다음날 10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JTBC가 참고했다는 10월 18일 경향신문의 기사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10월 18일 경향신문에서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 비덱스포츠에 대기업 돈이 유입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JTBC 해당 취재 내용은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이라는 표제로 보도된 K스포츠 재단과 비덱스포츠의 연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조합해 WK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JTBC가 위치한 상암에서 청담까지는 러시아와 교통 상황 탓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9시에 WK에 도착했다는 이들의 설명이 합당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해명 보도 당시 심수미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무실이 열려 있었다는 말을 내 JTBC에게만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최순실이 떠날 시점의 이야기이거나 세를레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건물 관리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후 정황에서도 드러나듯 이 건물 관리인은 JTBC만의 중요한 취재원이 됩니다. 이 건물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JTBC는 WK 사무실에서 태블릿과 문서가 담겨있는 책상을 발견합니다. 그날의 맑은 날씨가 책상 뒤에 위치한 동양의 창문에 비친 햇빛으로 보이는군요. 당시 오래도록 쓰지 않은 상태라 태블릿은 꺼져 있었고 때문에 JTBC 기자는 내부에 있는 문서를 위주로 보고하고 태블릿 PC는 조금 더 뒤를 기약했을 것입니다. WK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경향신문 기자가 방문한 것은 오후 1시경. 그러나 이 기자는 계단에 널린 집기와 텅 비어있는 사무실 내부만을 찍은 채 철수합니다.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자는 취재팀의 막내 기자로 JTBC 기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황으로 볼 때 건물 관리인과의 이야기도 추후 따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JTBC 기자는 경향신문 기자가 방문해 있을 당시에는 보고나 추가 취재 또는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 JTBC는 이 시점에 태블릿을 충전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을 구입합니다. 당시 청담동의 WK 사무실에서 가까운 위치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걸린 700m,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케이블을 구매한 JTBC 제작진은 태블릿을 충전시킨 뒤 2차적으로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처음 켰을 것으로 추정된 시각은 오후 3시 32분경. 심수미 기자가 설명한 4시와는 30분의 차이가 있지만 2년 사용 후 매우 불안정하고 느려진 타블렛의 상태를 고려하면 실제 확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은 왕복에는 무리가 있는 시간입니다. 당시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태블릿 PC가 차량에서 충전까지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JTBC가 태블릿 PC를 확인한 지점이 WK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 취재의 목적은 WK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제2의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후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에 잠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연관지어 이 태블릿에도 잠금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알려지지 않은 잠금 패턴을 해제한 것을 의혹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패턴은 동시기에 사용한 최순실의 휴대전화와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비교한 것으로 JTBC가 발견한 태블릿 PC에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JTBC가 차량에서 태블릿을 충전하는 사이 늦은 오후에 한겨레 기자가 방문합니다. 사진으로 보아 일몰 시간과 가까운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자는 건물 관리인도 만났지만 JTBC 기자는 이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태블릿을 충전하고 분석하는 중이었고 건물 관리인 또한 JTBC와는 달리 그리 협조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JTBC 취재진은 WK와 태블릿을 최소한 영상에 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촬영 기자를 부릅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은 오후 5시부터 보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은 최소 오후 5시 14분에서 늦게는 오후 5시 35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이 태블릿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당장 보도하기에 이 사건은 너무나 파급 효과가 컸고 아직 내부 파일은 다 분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인 논의 끝에 이 태블릿 PC는 추후 보도를 결정하고 일단 WK에 대해서만 보도하기로 합니다.
때문에 WK에 대한 영상은 패가 다 지고 난 뒤인 6시 반 이후에서야 찍혔습니다. 만약 이들이 더 일찍 촬영했다면 이후 프로그램인 5시 정치부 회의에도 이 영상이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 태블릿 PC를 그곳에 두고 나옵니다. 다음날 태블릿 PC를 통해 연설문 수정 정황을 확인한 상태에서 JTBC는 고영태에 대한 기사를 먼저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다음날 곧바로 반응을 발표했고 이들은 이 반응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의식해 태블릿 PC를 JTBC로 가져와 그 내부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고 2차적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혹자는 1월 11일에 2차 해명 보도에서 20일에 WK 사무실을 재방문해 태블릿 PC를 확보했다는 보도의 영상에서 그 당시 태블릿 PC를 몰랐을 검찰 상자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검찰과 JTBC가 공모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이 영상은 10월 20일에 찍힌 영상이 아닌 10월 26일 검찰이 미래재단과 WK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20일 방문 당시에는 이미 내부 자료 등과 스케치 등을 다 촬영한 뒤였고 특별히 WK에서 새로 찍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직접 가져가는 장면은 전혀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태블릿을 확인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분석한 지 일주일 만에 JTBC는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을 먼저 보도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태블릿 PC는 검찰에게 증거물로 이미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손영석 기자가 직접적으로 언제부터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순실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흔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태블릿 PC 발견 당시 자료를 분석한 시점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앞서 발견 과정에서 일부나마 확인하고 영상으로 담아냈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시작하고 분석에 의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보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19일에 고영태의 인터뷰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18일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고영태의 말이 사실인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영석 기자의 인터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쩌면 해당 인터뷰의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시간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선을 빼놓고 생각해봤을 때 앞문장은 주로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뒷문장은 주로 보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시간선에 따른 이야기가 아닌 분석과 취재를 주제로 각각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1월 11일 보도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한 취재진 발언은 태블릿 PC 존재를 처음 보도한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태블릿 PC를 최초로 발견했던 18일부터 보도 시점인 24일 저녁까지 7일이 걸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글을 시간 순서대로 읽고 영상의 날짜와 수집의 날짜 그리고 분석의 날짜 등을 혼동하면서 사건 자체의 순서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8일 이전에 다른 일주일은 없는데도 말이지요. 입수 과정의 순서가 아닌 아예 입수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측도 있습니다. JTBC가 태블릿을 발견하고 또 입수한 과정이 법률적으로는 절도이기에 불법적이고 오염된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무단 반출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반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서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때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이미 제출된 것이니까 합법적이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라면 임의로 내도 되겠지요. 그리고 혹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빌리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임의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것입니다. 최순실과 JTBC 사이에 하등의 적법한 관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도대체 적법한 임의 제출이 되며 적법한 영장주의를 따른 것이 될 수 있는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JTBC를 태블릿 PC에 대한 특수절도로 고발하기도 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한 절도에 기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태블릿 PC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대통령 탄핵의 증거는 적법 절차 위반과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까다로운 문제이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문제가 된 적법 절차와 독수독과 원칙은 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슈가 될 것은 JTBC가 태블릿 PC를 습득한 과정이 과연 절도에 해당하는지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법기관이 아닌 기자와 같은 사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태블릿 PC를 수집한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최순실 또는 누군가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절도 또는 최소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절도를 인정하려면 고영태의 책상 안에 있던 태블릿 PC가 발견 당시까지 최순실의 소유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데 알려진 대로 태블릿 PC가 쓰여진 기간 2014년까지. 그 이후 버려진 태블릿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순실은 태블릿 PC 발견 당시 이것을 쓰레기로 표현함으로써 버린 물건이란 뉘앙스를 풍긴 바 있습니다.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고영태의 책상 안에 있었다 하려고 그 이전에 사용이나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것으로 볼 때 최순실이 이것을 버려두고 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무단 반출의 형태라도 이것으로 어떠한 이득을 볼 의도 없이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검찰에 그대로 제출의 형태로 맡겨뒀다는 점과 공익적 보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금 늦은 시점이지만 제출 이틀 뒤인 10월 26일에는 영장을 발부해 WK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을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자는 이 태블릿 PC가 정호성의 증거로만 채택되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하태경 의원의 질의응답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가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되었는데 최순실 본인의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된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로 쓸 것인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다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의 증거로 사용될 계기라고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밝혔던 것으로. 그럼 정호성이 비밀 누설했기 때문에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된 건 맞다 이 말이죠? 채택 여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부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태블릿 PC가 가리키는 것은 주로 청와대의 각종 국정 자료들이 비선으로 존재하는 한 개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다시 말해 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상 기밀 누설의 피의자 중 한 명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연루된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에서 최순실은 단순히 수신의 이유가 매우 미심쩍은 수신자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누설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루어졌거니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자체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태블릿을 근거로 최순실을 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근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로 취급받는 이유는 이것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폭로한 첫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아직까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와 판결에 의해 적용 대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인의 불법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던진 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관이 아니라 만약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지네요. 수사기관이 불법은 아니니까 언론사가 절도를 한 것이라도 그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물의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하고서 이 법무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도한 거지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절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처럼 법무부가 해당 증거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적법 증거와 독수독과 원칙 등은 수사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부의 몫이며 검찰 및 특검은 이 증거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인의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 사실을 목격한 남편이 내연남의 주거에 침입해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물이 증거로서 허용되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보다 공일의 시력을 우선으로 증거를 채택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익과 사생활 보호를 비교 형량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이 피고가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시점이라 권리 침해의 소지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의 중요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자가 절도 또는 기타 범죄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지만 어쨌거나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는 최순실의 태블릿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PC가 태블릿 PC 태블릿 PC의 태블릿 PC 한 기자에 의해 발견된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보도가 내민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오늘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 특히 박근혜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아닌 태블릿 PC에 집중하고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결국 이 태블릿 PC를 둘러싼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히며 점점 커져나가고 어떠한 해명으로도 끝나지 않은 채 태블릿 PC를 보도한 측과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의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오히려 계엄과 국가정보까지 이야기하는 그들, 우리가 여전히 수고스러운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논리들을 쓰는 것이 일부 보수단체나 커뮤니티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틀 뒤인 10월 26일 한 언론을 통해 전직 공영사 다큐멘터리 PD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최순실의 태블릿에 대한 조작설을 제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 조작설들은 다양하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 가운데는 현역 국회의원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도 존재합니다. 특히 형사법정과 탄핵심판장에서 태블릿 PC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모두가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은 태블릿 PC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최순실이 수정한 적이 있는 파일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라는 그릇 속에 담겨 최순실이 마음대로 주물렀던 국정 관련 파일들은 이전까지 의혹과 심증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사실로 밝혀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긴급히 사과문을 발표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연설문 수정이나 기밀 유출을 단지 도움을 받았다고 축소하긴 했지만 말이죠. 사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태블릿 PC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물이나 금품 강요의 부분은 태블릿 PC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태블릿 PC가 설명하는 것은 기밀 누설과 비선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헌법 위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익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재단이 개인의 수준을 풀어간 상황, 국가 권력을 남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한 개인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점,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선이 인사에 개입한 부분,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무능함까지 태블릿 PC 이외에 박근혜가 변호해야 할 것들은 이토록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 권력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변명과 모르쇠, 음모론, 이념 논쟁, 그리고 복수와 관련된 내용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태블렉스로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세월엑스를 패러디했지만 동시에 태블릿 PC의 존재와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논의의 테이블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최고의 증거, 즉 증거의 왕으로 보고 이것을 조작해낸 조작의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증거의 왕도 조작의 신도 이곳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태블릿 PC는 국가 권력의 타락을 목도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저 영상에서 웬 성경 구절 하나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신앙, 실현되지 않은 소망에 관한 내용일 뿐 실제적 진실과 관련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 사람들은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기를 원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로 갑니다. 확증 편향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흔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뒤흔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자신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정보를 꺼립니다. 우리는 모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던 것들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이 극에 달했을 때 스스로가 받아들인 세계만을 넓다 여기고 자기 밖에 있는 어쩌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을 사람들이 독한 세상을 부정하며 편견과 아집에 둘러싸인 채로 종국에는 스스로를 오히려 좁은 세계 안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과 진실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스스로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알려진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편견 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시절 우리가 어떠한 사실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듯 흘러가는 이야기를 주워들어야 가능했고 그에 대한 검증은 권력을 갖지 않는다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인터넷입니다. 모든 기사와 사실관계들이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허나 동시에 무엇인가 믿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또 이를 통해 어딘가에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어디에 머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서 편안한 거짓과 선동을 취할지 고생스럽지만 진실을 위해 내 안의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할지 말이죠. 선동은 한 줄이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데는 1시간 20분이라는 귀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이제 이 태블릿 PC로 무엇을 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태블릿 PC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몰두해 조작이냐 아니냐를 따질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비선시스의 최순실과 그가 횡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준 주권을 남용한 박근혜 그리고 국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질지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